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가을비가 상당히 좀 많이 내렸습니다. 네, 바람도 어제 불고, 예. 바람이 좀 많이 불어 좀 걱정이 네. 되게 되는 상당히 고마운 그런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뉴스 진행하면서 배우리 기상캐스터가 가을비 한 번에 네. 내복 한 벌이다 뭐 한 이렇게 벌. 말을 네. 하던데 그만큼 네. 많이 추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오늘 아침 기온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특히나 이 환절기 때 건강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기 예, 관리에. 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열린마당에서 건강특강 준비했습니다. 10월의 또 다른 이름이 유방암 예방의 달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리본 핑크 리본 있잖아요. 그렇죠. 캠페인이 예. 열리면서 유방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그런 곳곳에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핑크리본도 핑크색도 많이 보셔서 다 아실 텐데 네. 이 유방암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많이 늘고 있는 만큼 상당히 좀 관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오늘 특강을 통해서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환자들에게는 언니처럼 친구처럼 네. 느껴지실 워낙 것 유명하신 같습니다. 분이에요. 예, 네. 외과 전문의 최명수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나와주세요.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몇 년 전에 뵈나 지금 뵈나 늘 너무 한결같은 같으세요. 모습이시고 단벌 신사라고 말을 하는데 단벌만 있으신 건 아니시죠? 네, 고맙습니다. 예. 아니 일부러 그렇게 핑크색을 맞춰서 입고 다니시나요? 지금 가을이잖아요. 가을 네. 분위기를 좀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네. 그나저나 10월에 유방암 관련 행사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10월이 가장 바쁘신가요? 그렇죠. 이제 10월은 대한민국 전체가 네. 유방암 캠페인의 달이거든요. 그래서 핑크 리본의 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을 위해서 또 일반 사람들이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유방암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빨리 조기 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들이 열리나요? 우리 지역에서. 우리 예. 지역에서는 지금 10월 16일 날 신세계 백화점에서 아카데미를 하거든요. 네. 유방암 특강이 있고 또 10월 23일에는 둘 다 금요일이 되겠네요. 광주 현대병원에서 또 해마다 유방암 핑크리본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그 마라톤 대회가 있거든요. 사랑의 핑크리본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여의도에서 18일 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핑크 리본 캠페인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처음에 시작이 된 네. 건가요?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네. 1992년에 미국에 있는 로더 여사가 지금 핑크 리본을 만들어서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환자들한테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캠페인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15년 전에 한국 유방암 재단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네. 이렇게 어떻게 해서 그 유방암을 조기 예방할 것이냐 이런 캠페인을 시작하기 했습니다. 15년 전에. 15년 전에. 15년이면은 그렇게 오랜 세월은 아니네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예. 이제 우리나라도 30년 동안에 급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의학도 그만큼 더 빨리 성장한 것 같아요. 특히 그 15년 전에 캠페인 전과 후 좀 많이 달라졌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인식도 많이 예. 차이가 있겠고. 저는 상당히 오래된 의사거든요. 그래서 전문의가 된 지 한 사반세기니까 25년이 더 넘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전문의 되기 전까지만 해도 유방암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2000년이 이렇게 저는 유방암하고 같이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네. 2000년이 지나면서 유방암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급등했군요. 생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환자 진료하시면서도 깜짝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네, 일주일에도 뭐 2~3명씩 유방암이 발견되니까 이게 상당히 많아진 거죠. 예. 네. 오늘 또 강의가 유방암 걸린 뒤에 그 삶에 대한 얘기를 좀 초점을 맞추셔서 네, 그 얘기를 이후의 삶에 들려주실 대해서요? 거라고. 예, 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전반부에는 진단에 대해서 네. 좀 학원에서 특강하듯이 여러분한테 쪽집게 과외를 좀 해드리려고 네.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후에는 이제 유방암 환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자기 삶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이 걱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자, 그럼 그 얘기를 큰 박수로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가을인데 갑자기 그 좋은 계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암 이야기를 하게 돼서 저도 조금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특히나 암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무섭잖아요. 사실 어제도 저희 외래에 그 수술하고 그 치료하고 6개월마다 한 번씩 환자들이 이렇게
검진하러 오시거든요. 근데 한쪽 수술했는데 반대쪽 유방에 뭐가 있다 그러니까 환자가 그냥 갑자기 주저앉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들이 불안해하는구나. 저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사실은 환자도 많이 놀라셨겠지만 저하고 환자의 사이는 50c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그만큼 암이라는 것은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그럴 겁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인류의 반은 여성이지 않습니까? 여성의 가장 많은 암이 사실은 갑상선암인데 요새는 갑상선암이 암 취급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사실은 여자들의 가장 상징인 유방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4반세기 동안 유방암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암이라는 게 무엇인가, 또 이 암을 어떻게 진단을 하고 또 이 암이 걸렸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말을 하는데 그래요. 우리가 어떤 말을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용어예요. 근데 용어를 잘 모르면은 우리가 처음 시작부터 헷갈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여러분 정양이란 말 아시죠? 또 멍울이란 말도 아시고. 예, 근데 이 정양,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어머니 유방에 멍울이 있습니다 혹은 종양이 있습니다 하면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내가 암인가 보다. 근데 종양이라고 해서 다 암이 아니에요. 또 멍울이라고 해서 전부 다 종양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멍울이 종양 같은 말로 써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면은 손에 만져지는 멍울도 있겠잖아요. 멍울하고 사실 종양하고는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종양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양은 나쁜 종양이에요. 근데 의사들이 생각하는 종양은 양성 종양, 좋은 종양과 악성 종양, 나쁜 종양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악성 종양이 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양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그냥 막 놀리실 것이 없어요. 그래서 또 암 중에서도 유방암은 자기 손에 만져질 수 있는 유일한 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월경 끝나고 한 5일 정도 후에 매달 정해놓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여러분 한번 손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3자를 그리세요. 예, 유방에 대고 이렇게 3자를 날마다 하시잖아요. 할 때 비누칠해서 검사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되게 유방을 만질 때 이렇게 만지면은 전체가 자기 전멍울을 만지면서 멍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멍울과 자기가 진짜 갖고 있는 자기 전 멍울과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대부분 엄마들이 만져갖고 온 것이 대부분 멍울이 진짜 멍울이 아니에요. 자기 전 멍울을 만지거나 아니면은 기름기를 만지거나. 왜냐하면 유방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유방이 있고 그 위에는 기름기가 있고 층이 달라요. 그 다음에 피부로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만지면은 기름기가 특히나 이제 비만한 사람들은 기름기가 훨씬 많고 유방이 적거든요. 그러면 실은 기름기를 만지면서 자기 유방이라고 놀래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유방에 멍울이가 만져질 때 가장 멍울이가 만져지는, 실제 멍울이 만져졌다고 했을 때 그 멍울이가 1cm 이상이어야지 사실은 자기 손에 만져져요. 그러니까 요새는 의사 선생님들이 제가 레지던트 받을 때만 해도 한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유방을 전부 다 의사들이 이렇게 만져서 촉진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 요새 이제 유방 전문 병원도 많이 생겼잖아요. 제 후배들도 많이 나와서 이제 유방 전문 병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여러분 유방을 이렇게 만지거나 그런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기계가 다 찾아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 가시면은 꼭 두 가지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진단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 첫 번째 방법이 엑스레이를 찍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초음파를 하는 건데 대부분 우리나라에는 5대 암 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대 암 중에 유방암이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그 엑스레이를 무료로 찍어줘요.
무료란 말 진짜 좋잖아요. 그냥 해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무료라 엑스레이가 무료니까 그냥 나는 엑스레이만 찍으면 유방암이 다 검진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엑스레이에서 나온 정보하고 초음파에서 나온 정보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손바닥 한번 쳐보세요. 손을 이렇게 딱 쳐야지, 두 개가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엑스레이만 찍으면 이거예요. 초음파만 찍으면 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엄마들이 저를 찾아올 때는 건강검진 해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환자들이 어려워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치밀 유방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치밀 유방.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치밀 유방, 이게 도대체 뭐지? 분명히 뭔가 내 유방 안에는 뭔가 병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저한테 찾아오시게 돼요. 근데 사실 저 치밀 유방이란 말은 암이 아니에요. 이게 멍어리가 있어서 치밀 유방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은 유방이 단단하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유방이 점차 이제 단단한 것이 없어지면서 이게 처지잖아요. 단단한 것이 없어지니까 그러거든요. 근데 그 단단하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투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유방이 전반적으로 하얗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치밀 유방은 병이 아니고 치밀 유방이라고 나왔을 때는 내가 초음파를 해봐야 되겠다. 또 치밀 유방이 아니어도 아까 제가 손병 이야기를 했듯이 반드시 초음파를 같이 해야지 서로 나온 정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야지 정확하게 유방암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야기를 엑스레이상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많이 또 들었을 거예요. 석회화. 많이 들었죠? 석회화. 석회화가 이게 뭘까 도대체? 석회화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양성 석회화가 있고 악성 석회화가 있어요. 양성 석회화는 암이 아닌 석회화예요. 악성 석회화는 암인 석회화예요. 근데 이것하고 이것은 전문가는 어느 정도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성 석회화가 정확하게 보여버리면 우리가 구태여 이것에 대해서 다음 검사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악성 석회화에는 이렇게 조금 한 것이 이렇게 군집돼 있어요. 근데 양성 석회화는 이렇게 하나로 딱 하얗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의들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석회화는 초음파에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음파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초음파만 해버리면 악성 석회화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 그래서 반드시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고, 엑스레이를 찍고 난 다음에 이제 초음파를 해서 과연 멍울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봐야 된다고요. 실제로 초음파라는 것이 원래 여러분 잠수함을 잡는 기계였어요. 옛날에는 바다에 가면은 바다 안에가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바다 안에가.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때려가지고 무엇이 멍어리가 있으면 톡 떨쳐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 그것을 잡는 게 매질의 차이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게 초음파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유방도 이렇게 피부가 있고 그다음에 기름기층이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유방이 있는데 이 유방 안에 멍울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 멍울이 이렇게 이쁜 멍울인지 혹은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이 멍울하고 이 멍울하고는 다르잖아요, 모양이. 그렇죠? 이렇게 이쁜 멍울은 대개는 암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것도 좀 안 좋게 생긴, 우리 사람들 인상이 중요하죠. 저 인상 괜찮아요? 네. 인상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걸 임프레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 좋게 보이네.
사람을 탁 보면 아, 저건 조금 사람이 조금 좀 안 좋게 보이네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느낌이 다르듯이 마찬가지로 멍울에 대한 인상이 있어요. 멍울도 좋게 보이는 멍울, 안 좋게 보이는 멍울 이렇게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병원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언제 해야 될 것인가? 대개는 가장 좋은 때는 월경이 끝나고 일주일 사이가 가장 좋은데 요새는 기계들이 너무나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에 구별 없이 병원에 가셔도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자기 스스로 만질 수 있는 유일한 암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위암을 자기 스스로 만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유방은 자기가 관심만 가지면은 만져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은 우리 여러분이 그 병원에 가서 한번 검진 받고 난 다음에 그때 한번 오늘 의사 선생님이 내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갔는데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를 했더니 아무 문제 없단 말씀입니다. 아, 내 유방은 정상 유방이구나. 그날 저녁에 유방을 만드시고 자기의 느낌을 알아놓으면은 다음에 뭐가 만져졌을 때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멍어리를 만져갖고 막 여러분 막 상상하잖아요. 멍어리 만져지면 그날 저는 하루에 그 외래를 환자를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환자들마다 선생님 추석 때요 갑자기 이렇게 했는데 멍어리가 만져졌어요. 제가요 3, 4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을 상상하고 대부분 여러분 좋은 상상 많이 안 하잖아요. 좋은 것은 그냥 좋은 거니까 넘어가는데 안 좋은 그 상상은 끊임없이 내 머릿속에서 그 찐득이 같이 붙어가지고 막 떨쳐버리고 싶은데도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하고 거기에 내가 감옥이 돼가지고 살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을 볼 때마다 이제 제가 하는 생각이 환자들은 늘 자기 몸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검진을 하게 되면 이런 멍울이 이제 발견이 안 되면 다행인데 자기도 모르게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실제로 안에는 이런 멍울들이 숨겨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병원에서는 이 멍울이 과연 좋은 멍울인가 나쁜 멍울인가에 대해서 알려고 검사를 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조직검사예요. 근데 제가 정말 여러분한테 이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 게 이런 이야기인데 병원에 가면 여러분이 두 가지 검사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이렇게 멍어리가 발견되면 하나는 이제 세포 검사라는 것을 하게 돼요. 하나는 조직 검사라는 거 하게 돼요. 이 세포 검사와 조직 검사는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말부터 다르잖아요. 세포 검사는 주사기로 세포 침 검사라고도 하거든요. 주사기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세포만 보는 거예요. 조직 검사는 뭔가 조직을 떼어내가지고 요새 총으로 쏴가지고 조직을 내는 수도 있고 그 맘모톰이라고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이 멍울을 제거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간단한 가장 아래 단위의 검사가 바로 세포 검사입니다. 근데 이 세포 검사는 진단이 아니에요. 엄마들이 주사침으로 한 검사를 조직 검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의사 선생님도 이런 용어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는 환자마다 교육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많이 아는 말은 조직 검사죠. 그러니까 세포 조직 검사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조직 검사하고 세포 조직 검사는 조금 다른 말이에요. 이런 말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은 이제 더 훨씬 편하게 돼요. 그렇지만 세포 검사도 80% 정도는 이 병이 어떤 병이다라고 감을 잡을 수 있는 검사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세포 검사에서 암이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암입니다라고 진단은 안 됩니다. 이거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유방암에 대해서는. 그래서 세포 검사에서 암이 의심된다고 나오면 여러분은 이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암이나 암 의심이 된다면은 여기에서 일부 조직을 떼어내거나 아니면 멍어리가 너무 적을 때는 전체의 멍어리를 떼어내가지고 수술한다는 이야기죠. 수술이나 아니면 총으로 쏴가지고 조직을 얻어서
이것들을 검사를 해서 드디어 유방암 진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혹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악성혹이 되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가족들하고 같이 오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집에서 가족하고 같이 병원에 오라는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가슴이 이제 덜컥 내려앉죠. 내가 유방암인가 보다. 근데 유방암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환자들이. 어제도 저 외래 이제 저녁에 늦게 진단받은 환자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제가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겉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지만, 저는 그 환자들하고 산 세월이 벌써 한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사람 그 내면에 있는 그 슬픔을 감지가 되더라고요. 또 가족들도 자기 부모님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의사인 저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병이라는 것은 누구나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건강하시지만 병이란 것은 정말 갑자기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병이 왔을 때 끊임없이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정말로 다행인 것이 우리나라 유방암이 치료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게 돼 있고 유일하게 항암제에 듣는 암이고 조기 발견했을 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병이에요. 대부분 암은 우리가 5년 생존율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암을 했을 때 조기암, 진행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마치 양성, 악성 하듯이 유방암도 조기 유방암, 그 다음에 진행성 유방암 이렇게 두 개주로 나눠져요. 근데 조기 유방암은 유방암도 기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연기 유방암을 상피내암이라 그래요. 아직 상피내암은 유방암이 되기 전 단계예요. 그런데 유방암은 1기하고 2기를 조기 유방암이라 그래요. 대부분 암은 1기암을 조기암이라 그래요. 근데 유방암은 1기하고 2기까지를 조기 유방암이라 그래요. 진행성 유방암이 되면 이제 3기 이상이 됐을 때 진행성 유방암이라 돼요. 그러면은 뭔가 1기, 2기를 조기 유방암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애우가 좋은 유방암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그래서 10년 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10년 후에는 유방암이 혹시 제 생각인데요. 갑상선암 취급받지 않을까. 또 그러기를 정말 바랍니다. 제가 정말 10년 전에, 지금부터 10년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유방암이 이렇게 무서운 암이가 아니고 정말 착한 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암에 걸려서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암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유방암 1기, 2기는 5년 생존율이 90% 이상입니다. 특히나 유방암 1기는 98%예요. 절대로 안 죽는 암입니다. 그러면 치료를 하고 있는 여러분도 정말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환자들이, 저는 환자를 5년을 이렇게 구분을 해보고 싶어요. 환자 돼가지고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이제 5년이 지나면 되게 암에서 우리가 해방됐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1년차 암은 제일 불안해요. 수술하고 1년 됐을 때 사실은 여러분 유방암 환자들은 정말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시기가 2년에서 3년이에요. 이때 재발 안 하면은 제일 재발이 많은 시간들이 2년에서 3년 차예요. 근데 여러분은 걱정을 1년 차 때 제일 많이 해요. 그때는 음식도 조심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요. 정말 환자들 그 삶에 대한 누구나 다 그러겠잖아요. 가족들하고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제일 1년 차는 열심히 하는데 이제
살아보니까 안 죽거든요. 유방암이 잘 안 죽어요. 정말 희망적인 말이죠. 근데 이렇게 2년, 3년이 되면 이제 해이해져요. 그래서 먹는 것도 이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예? 그래서 2년, 3년이 제일 힘들고 3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돼요. 이게 나는 이제 암 환자 아니야. 5년이 되잖아요.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제가 정말 여러분들 그 환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근데 유방암은 5년 생존율을 보는 병이 아니에요. 아주 끈질긴 병이에요. 10년 생존율을 봐요. 10년 생존율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만큼 예후가 좋다는 것도 돼요. 왜냐하면 5년 내에 죽냐 사냐, 사망이냐 아니면 생명이냐 이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10년 동안 갈 수 있는 병이라는 이야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로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이제 유방암이 진단이 되고 나면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원에 가면 이제 수술하게 돼요. 그 다음에 항암하게 돼요. 방사선 치료하게 돼요. 또 유방암은 이제 호르몬의 영향을 여성암이잖아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게 돼요. 또 환자들은 잘 알겠지만 요새는 허투 인자라는 게 있어요. 그 인자가 있는 환자들은 허셉틴 치료를 또 한 1년간 하게 돼요. 없는 사람들은 안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은 다 결과를 해결한 것이지 원인을 해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유방암의 치료는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몸을 치료하는 거. 하나는 이게 몸 다루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 다루기. 실제로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마음이 여기가 있나요? 실제로 마음은 여가 있죠. 혹시 마음이 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도?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어른들은 마음이 여기가 있잖아요.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마음도 몸 안에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혼의 개념은 또 다른 개념이겠지만 사실은 마음도 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잘 다루다 보면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습관. 습관도 몸 습관이 있고 마음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습관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습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습관을 바꿔요?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 몸이 어떤 몸 습관을 갖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몸 습관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침에 양치질 하셨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질 하시잖아요. 양치질을 이렇게 하시는 습관이 든 사람도 있고 양치질을 이렇게 하시는 습관, 이렇게 몸 습관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습관이구나. 세수도 비누칠을 먼저 하고 물을 하는 게 내 습관이구나. 아니면은 물부터 뿌리고 난 다음에 비누칠하고 또 물 하는 게 내 습관이구나. 이거를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알아차려야지 습관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알아차리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는 것과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먼저 이 몸 습관을 알아야 돼요. 자, 몸 습관에는 먹는 것도 습관이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이제 궁금증이 많아져요. 유방암인데 어떤 음식이 나한테 좋을까? 또 어떤 음식이 내 몸에 해로울까? 환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떻게 먹을 것이냐예요. 그것도 습관이에요. 음식도. 그러면은 제가 환자들한테 그래요. 피를 뽑았는데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아요.
아, 선생님, 저는 고기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높을까요? 저는 별로, 특히 이제 저같이 약간 비만한 사람들, 살찐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많이 먹었다고 안 해요. 선생님, 저는 절대로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찔까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어머니, 소말리아에 가보세요. 무슨, 예? 그 사람들이, 소말리아 사람들, 뚱뚱한 사람들 봤어요? 다 못 먹어서 빽빽하잖아요. 야위였고. 그랑 같이 자기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은 음식에 대한 것도 특히 유방암 환자들은 자기가 무엇을 먹었는가에 대해서 그 음식 일기라 그래요. 푸드 다이어리라고 해서 음식 일기를 적어도 일주일만 써보면 돼요. 특히나 이제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 환자들이나 이런 환자들은 도대체 정말 고민이 많아요. 내가 왜 이 유방암에 걸렸지? 나는 무슨 전생에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유방암에 걸렸지라는 질문을 아마 유방암뿐만 아니라 암에 걸리신 환우분들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나가 버렸잖아요. 이미 병은 나한테 와버렸고 좀 더 긍정적으로 하자면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더 맞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내 습관이 무엇인가 그 음식 나는 어떤 음식을 많이 먹었는가 과거에는 예?